안녕하십니까. 자이언트TV 추동훈 기자입니다. 2020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어가는 시점인데요. ETF 시장 역시 올해 주식 시장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은 흥망성쇠 또는 플로우가 많이 바뀌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ETF 시장 2020년도 어땠는가, 어떤 ETF들이 좋은 성과를 거뒀는지 한번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2021년에는 어떤 ETF들이 주목할 만한지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어김없이 삼성 자산운용 김정현 ETF 마케팅 팀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일단은 ETF 시장 총평을 한번 들어볼게요. 어땠나요, 올해 ETF 시장? 사실 올해 이렇게 주식 시장을 리뷰할 때도 정말 2020년은 기억할 수밖에 없는 한 해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네. 왜냐면 이 투자 주체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분들 동학개미 운동의 원년이 일어났고요. 네. 사실 주식 시장의 상당 부분이 그대로 ETF 시장에 반영이 투영이 되기 때문에 네. ETF 시장에 역시도 이 개인 투자자분들의 어떤 반란, 개인 투자자분들의 진정한 등장이 시장의 가장 큰 화두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전에 그 ETF 시장에서도 개미들의 유입이 상당히 많았다, 이런 네네.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 이전에는 개인 투자자들이 ETF를 많이 하진 않았나요? 사실 많이 하셨었어요. 네. 근데 이제 국내 ETF가 한 470개 조금 넘게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기존에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인버스 혹은 뭐 곱버스라고 불려지는 이런 이제 파생형 ETF들을 주로 많이 네. 거래하셨었고, 전반적인 ETF 시장의 주요 주체는 기관 투자가 혹은 뭐 외국인 투자자 뭐 이런 분들이 차지했었는데, 네. 올해를 기점으로 이제 메인 플레이어가 저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잠깐 드는 의문인데, 그 국내 ETF 시장 규모 네.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숫자 기억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기준이 50조입니다. 50조가 전체 국내 ETF 시장의 규모. 맞습니다. 네네. 네. 50조고 제가 근무하는 이제 코덱스 ETF가 네. 26조에서 27조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독점이네요. 그렇진 않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제 코덱스를 사랑해주고 계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 뭐 시장 한 50% 이상이 네. 아까 삼성 자산운용이 운용하시는 ETF에 몰려 네. 있다. 굉장한 실적인 것 같습니다. 네네.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게 50조면 전체 주식 시장은 얼마죠? 거기에 대비 ETF 규모는 ETF 시장이 네. 전체 코스피 시장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으로 보면 한 3%가 채 안 돼요. 3%. 네네. 2%에서 3% 정도가 되는데 네. 실제 거래 대금으로 보면요. 네. 그 올해 평균적으로 코스피 시장의 거래 대금이 일평균 10조 원을 뭐 좀 넘었다가 하루 10조. 네, 하루 10조 정도가 거래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ETF 시장의 하루의 거래 대금이 적을 때는 한 3, 4조, 네네. 많을 때는 5, 6조까지 올라가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일 거래량 기준으로요. 그러니까 네네. 코스피 시장의 전체 거래 대금의 약 한 뭐 40%에서 60% 그러네요. 정도가 네. ETF 거래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 시총 대비 거래량을 따지면 엄청난 거죠. 규모인 거네요. 그러니까 사실 뭐 ETF가 뭐 제가 이제 업계에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대세가 좀 되어가고 있다. 네. ETF가 이 정도였어? 이런 네.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한번 올해 ETF 어떤 게 괜찮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뭐 국내 증시를 살펴보면은 올해 뭐 1,400까지 갔다가 지금 2,700까지 더블로 1600대까지 그렇죠. 1,600이죠. 1,600까지 갔다가 2700까지 2700까지 올랐습니다. 네, 완전 뭐 왔다 갔다가 등락이 심했는데요. ETF 시장 역시 좀 국내 주식형은 그랬나요? 어떤가요? 일단 뭐 규모상으로는 마찬가지였어요. 연초가 ETF 시장의 저점이었고 뭐 최근 50조까지 올라오는 급성장을 해 나가고 있는 사실이고요. 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투자자분들께서는 성과 측면에 대한 부분을 더 관심 있어 하실 것 같아요. 네네. 일단 뭐 참고 삼아서 기준일을 언제로 잡느냐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는데 지금 12월 뭐 중하순 정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 올 한 해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약 한 25% 상승을 했습니다. 25%요. 네. 코스닥 시장은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이 올라서 40% 정도 올랐고요. 네네. 네. 해외로 좀 돌아가 보면 전 세계 선진국 주식 시장은 10%가 조금 못 미치게 올랐어요. 10%가 조금 안 되고요. 네, 네. 미국은 상대적으로 괜찮았는데 네. 뭐 유럽이나 여타 선진국들이 조금 덜 올랐었고요. 이머징 쪽에서는 한국 시장이 단연
괜찮았던 것 같고 네. 네, 중국도 그렇게 나쁘진 않았었고요. 네. 이런 이제 시장에 대한 성과 부분이 있었고 그러면 이제 한국 국내 주식형 ETF 중에서 성과가 어떤 게 좋았느냐라고 한다라면 네. 일단 그 테마와 섹터를 살펴보면 네. 단연 바이오 헬스케어가 압도적 1위를 했던 것 같아요. 역시 바이오 헬스케어. 네. 이게 올해를 아무래도 올해 코로나 시대였잖아요. 네.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바이오랑 헬스케어주들이 원래도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더더욱 주목을 많이 받은 거죠.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코로나가 굉장히 큰 트리거가 됐던 것 같고요. 네. 그 코로나 이전과 이후, 그 이전에도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성장성에 대해서는 많이들 공감을 했지만 이제는 피부로 좀 와닿는 당장에 백신을 개발해야 되는 네. 이런 상황이 다 벌어지다 보니까 네. 바이오 헬스케어 쪽에 대한 성과가 도드라졌고요. 네. 뭐 업계 이제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타이거 헬스케어 네. 다들 성과들이 약 한 80% 정도. 80%요. 네. 그러니까 시장이 25% 올랐는데 80%. 그 다음으로 좀 인기를 끌었던 그 테마와 섹터는 2차 전지. 2차 전지요. 네, 네. 역시 배터리네요. 네. 업계에는 두 개의 ETF가 있습니다. 저희 코덱스 2차 전지가 있고 타이거 2차 전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개의 생각보다. ETF가 그게 있는데요. 되게 유망받는 업종인데도 종류는 두 개밖에. 사실 이제 저희나 타이거, 코덱스 타이거 둘 다 약 한 3년 전에 ETF를 만들었는데 네. 아무도 관심이 없었어요. 네. 그때는 2차 전지가 뭔데? 아, 그 2차 전지의 개념이 이제는 뭐 자동차, 전기차 또 테슬라. 접목이 되면서 네, 이렇게. 그러면서 글로벌리 2차 전지가 이제 관심을 받게 됐고 그 당연히 뭐 성과 측면에서도 코덱스 2차 전지, 타이거 2차 전지 공이 뭐 70%대 거기도 한 70% 네. 수익이 났나요? 네. 많이 올랐네요. 많이 네. 올랐죠. 네네. 그 다음으로 이제 성과가 좋았던 섹터들은 그 인터넷 인터넷 혹은 미디어, 네. 우리나라 기업으로 따지면 뭐 네이버, 네. 카카오, 뭐 그다음 게임, NC소프트 이런 종목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는 미디어 앤 컨텐츠, 네. 코덱스 미디어 앤 엔터라는 ETF가 있고 뭐 타이거에도 소프트웨어라는 ETF가 있고요. 이런 ETF들이 50%대 50%대. 네네. 네네.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시장 대비해서 거의 2배 정도. 해외로 조금 눈을 돌려보면 올 한 해는 미국이 제일 좋았어요. 미국이 제일 좋았죠. 네, 아무래도. 미국이 우리나라를 제외한 국가 중에서 제일 좋았고요. 네. 그 중에서도 나스닥 시장이 좋았고,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기술주라고 불려지는 나스닥 시장이 좋았었고요. 그 나스닥 시장의 대부분 그 이루어져 있는 종목들이긴 한데, 네. 그 코덱스 미국 빵 플러스라는 ETF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코덱스 빵 플러스. 예, 네네. 얘가 사실 수익률 면에서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얘가 오늘 아침 기준으로 보면 한 90% 정도? 90%요? 네. 그러면 뭐 국내 그 헬스케어보다도 훨씬 더 많이 올랐네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시장이 좋고 미국의 기술주 시장이 좋다 보니까 빵플러스가 당연히 성과가 제일 좋았다. 네. 중국으로 넘어와서 중국이요? 네네. 중국 시장 자체는 우리나라보다 그렇게 많이 좋지는 않았어요. 네네. 우리나라 수준이었는데 그 중국의 이제 심천이라는 시장에 심천이라는 IT 밸리가 있는 데죠. 예,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천에서도 차이넥스트라는 시장이 있고 그 시장에 투자되는 코덱스 심천 차이넥스트 ETF가 있는데 네네. 얘는 성과가 한 50% 정도 올랐어요. 50%요. 네. 여기도 잘 나왔네요. 왜냐하면 얘 업종별 비중을 보면 네. 얘도 중국 내에서 바이오 헬스케어, 그 다음에 혁신 기업으로 불려지는 IT 기술주 기업. 네네. 이런 쪽에 대한 비중들이 높아요. 네네. 그러니까 흔히들 우리가 중국 시장 하면 은행, 보험 네네. 이런 쪽 금융 이런 쪽들과 소비재 비중이 높다라고 CSR 선백 같은 경우 그렇거든요. 네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차이넥스트는 업종 자체가 우리나라가 많이 오르고 미국이 많이 오른 그런 업종들과 이제 같은 궤를 같이 하고 있다. 그런 ETF가 성과가 좀 좋았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한두 개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역시 이제 미국 IT 인터넷 킨덱스의 상품인데 네. 킨덱스 미국 IT 인터넷이라는 상품도 한 40%대 성과를 보였고 네. 이제 나스닥이라는 ETF는 뭐 웬만한 운용사들이 다 있어요. 코덱스 미국 나스닥도 있고 뭐 킨덱스도 있고 KB스타도 있고 타이거도 있고요. 나스닥이 다 있는데 얘는 성과를 보실 때 좀 두 개를 좀 분리해서 봐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나스닥에도 조금 다른 게 있나 보네요. 네네. 기본적으로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를 추적하는 건 동일한데요. 네. 환이 해지가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환했지. 환율 변동에 대해서 우리나라 투자자가 원화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거를 결국은 달러로 환전을 해서 미국 나스닥에 투자를 할 거잖아요. 운용사들이. 네. 그랬을 때 이 환율 변동을 원 달러에 대한 환율 변동을 막을 거냐
나 환율로 수익을 얻는 것도 손해를 보는 것도 다 필요 없다. 네. 나스닥이 올라가는 것만 가져가겠다라는 투자자분들은 해지형을 보셔야 되는 거고 해지형이 예. 그렇게 가는 거고요. 상품명에 H가 적혀 있습니다. H가 들어간 마지막에 게 괄호 열고 H가 표시가 돼 있는데 해지형을 보셔야 되고 네. 그 괄호 열고 H가 없는 애는 네. 원달러 환율 성과까지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나스닥이 10%가 올랐고 원달러 환율에서 뭐 달러가 강세가 돼서 10% 성과가 더 올랐다. 네. 그럼 20% 성과가 되는 거고 해지형은 10%만 오르는 거고. 해지형은 그냥 시장만 보는 거고 이제 논해지형은 이제 그런 네. 것까지 환율의 환율 변동까지 변동까지 이제 감안을 해주셔야 되는데 일단 이제 올해 리뷰를 하다 보면 올해는 네. 해지가 돼 있는 애가 성과가 훨씬 좋았어요. 예. 숫자상으로 잠깐 보여드리면 코덱스 미국 나스닥 해지형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로 38% 거의 40% 정도 상승. 38% 올랐고요. 네. 해지가 안 되어 있는 그 미국 나스닥 ETF의 경우는 30%대 초반. 한 올랐어요. 8%포인트 정도가 8에서 10% 차이가 구간에 따라서 나는 거네요. 차이가 나요. 그 얘기는 뭐냐? 결국 환율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렇죠. 환율이 빠졌잖아요. 네, 기억해 보시면 지난 2월, 3월 달, 3월 달에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가장 많이 올라왔을 때가 1,200원대 후반까지 맞아요. 갔어요. 1200 넘었었죠. 1,200원, 1,270원, 80원까지 갔었거든요. 네네. 오늘 지금 환율이 1,100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환율이 빠졌죠. 네. 환율이 빠졌다는 거는 이제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됐다. 그렇죠. 네. 그러면 환을 해지한 사람은 뭐 미국 나스닥이 40% 올라서 40%만 가져가는 건데 달러가 약세가 되고 원화가 강세가 돼서 환율이 빠졌기 때문에 10%만큼 빠졌다고 가정을 하면 그 10%만큼 40% 중에 10%를 떼내고 30%의 성과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뭐가 잘하고 잘못하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환율이 더 올라가면 달러가 강세가 가면 환을 오픈하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해지하는 게 좋고 그러면은 해지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뭐 환율이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해줘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두 가지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투자자께서 이제 달러 강세가 갈 것 같아. 그럼 환 오픈형으로 투자하는 게 맞고요. 네. 그런 이제 반대일 것 같아. 그럼 해지형으로 투자하는 이런 선택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가 있을 거고 네네. 두 번째 선택은 환은 잘 모르겠다. 그냥 일단 해지하고 가자.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잘 예측이 안 되면 되려 안전하게는 안 하는 게 해지를 하는 게 더 그러니까 나을 수도 있다. 특징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꼭 사전에 인지를 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다. 네. 네. 그 국내 같은 경우는 근데 바이오랑 헬스케어가 1등이었잖아요. 네. 근데 미국에서는 그럼 바이오나 헬스케어는 좀 ETF 성과가 별로였나요? 괜찮았죠. 괜찮았어요? 네네. 괜찮았고요. 사실 상위에 보면 코덱스 미국 S&P 바이오라는 ETF가 한 30% 정도 성과가 났어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인터넷이랑 이제 팡이 훨씬 더 좀 좋았다. 그 정도 차이. 기술주 쪽이 조금 더 좋았고 네. 미국의 바이오 섹터들 같은 경우도 선방을 했다. 콩이랑 구리가 많이 올랐다고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농작물 작황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요. 이제 어떤 기후에 대한 이상 기후에 대한 부분들, 뭐 엘니뇨, 뭐 라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서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작황이 좀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경기에 대한 어떤 바로미터로 많이 활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좋아질 것 같다면 구리 가격이 좀 올라가고 구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근데 아시다시피 이제 코로나로 올 한 해 너무 힘들었고 힘들었는데 백신이 이제 엊그저께 보니까 이제 바이든도 맞았죠. 공개 접종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구리에 대한 관심도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구리랑 농작물 같은 것도 ETF가 있단 말이에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증권 보기 전에 무슨 농산물로 선물을 만들고 ETF를 만든다는 게 좀 의아했는데 올해 공부를 해보니까 별별 ETF가 다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국내 이제 470여 개 ETF들 중에서 이런 것도 있어 싶은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하나만 대표적으로 이런 게 있어 뭐가 있을까요? 뭐 특이한 건 아닌데 뭐 미국의 리츠 시장, 일본의 리츠 시장, 뭐 글로벌 리츠에 대한 투자하는 것들도 있고요. 그 부동산을 뭐 지수처럼 투자를 한다 이런 느낌이니까 뭐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하나둘씩 나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하나 혹시 미국이랑 중국, 한국 정도 이야기했는데 그 외에서 좀 성과를 냈던 아웃퍼폼한 해외 주식형은 뭐 있을까요? 완전히 해외 주식형이라기보다는 사실 대만 시장이 올해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해 보니까 IT 강국이라 불리는 미국, 한국, 대만 정도가 거의 지수 최고치를 찍고 그렇게 갔더라고요. 대만이 좀 좋았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국내에 대만만 투자되는 ETF는 없어요. 근데 한국의 IT랑
대만의 IT 기업들을 묶어서 투자하는 뭐 지금 제가 홍보를 하는 건 아닌데 아닙니다. 네, 코덱스 한국 대만 IT 프리미어라는 ETF가 있어요. 네네. 얘는 이제 삼성전자, 그 다음에 TSMC라고 네, 글로벌 반도체 파운더리 네네. 넘버원이죠. 네. TSMC,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뭐 대만의 미디어텍, 홍하이, 정밀, 뭐 이런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거나 이런 이제 글로벌 반도체 IT에서 메이저 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기업들이 이제 섞여져 있는데 한국 반, 대만 반이에요. 네네. 얘도 성과가 꽤 괜찮았고 괜찮았어요? 올해 한 40% 정도 올랐습니다. 자, 지금까지 좋았던 ETF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네. 좀 가볍게 조금 안 좋았던 ETF 이런 것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올해 글로벌 시장이 다 올랐어요. 그렇죠. 누가 더 많이 올랐느냐의 문제인 거고 다 네. 올랐기 때문에 네. 성과가 안 좋았던 부분은 당연히 역방향 투자하신 ETF 투자자분들 성과가 많이 안 좋으셨어요. 리버스, 인버스 시장인 그렇죠. 거죠. 뭐 인버스 네. 혹은 곧버스라고 불려지는 마이너스 2배. 그렇죠. 레버리지에다가 그렇죠. 인버스까지 태운. 연초 이후로 보면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이 거의 마이너스 50% 수준이에요. 왜냐면 시장이 25% 올랐으니까. 그렇죠. 50% 좀 넘게 네. 손실이세요. 저도 지금 곧버스 관련된 취재를 좀 해봤는데 네. 여기는 사실상 이제 원금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지금 수준까지 와 있다고라는 말을 하던데 괜찮나요? 사실 지금 제가 앞서 언급드렸던 그 정도의 마이너스 성과라면 이제 원금 회복도 당연히 이제 노리셔야겠지만 어떻게 나의 포지션을 줄여나갈까를 고민을 해 주셔야 돼요. 이미 좀 늦었지만 네네. 안타깝지만 좀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야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레버리지나 뭐 인버스 2X와 관련된 세션을 별도로 좀 마련을 할 건데 네네. 이 코덱스 레버리지도 마찬가지고요. 인버스 2X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레버리지유들은 장기 투자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전에 들어가서 5%의 성과를 내겠다 혹은 10%의 성과를 내겠다라고 목표를 사전에 정하실 거잖아요. 네네. 나의 기대대로 나의 예상대로 되면 가장 좋겠지만 네. 그렇지 아니했을 때 네. 빠르게 포지션을 정리하고 나오실 수 있을 만한 투자 원칙을 세우셔야 된다.